네, 2024년 12월 10일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찬우형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원래 치나요? 찬우 형 이제 오셨네 진짜. 졸라 가식적이야.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투어? 한국 온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시차는 적응 다 하셨나요? 저는 갈 때나 올 때나 차이가 없어요. 원래 다 유럽 시차지니까. 원래 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맞네. 갔다 와서는 오히려 몸 상태가 괜찮았거든요. 네.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요즘이 더 안 좋아. 왜요? 몰라요. 그 사이에 나라가 어수선해서 그래서 심적으로 안 좋은가 봐요. 약간 심적 안정감이 지금 필요한 네, 상황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돌아온 찬우형과 형철이 그리고 제가 오늘은 주간 SBL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우형 없는 동안에 이제 알베형도 한번 오셨고 그리고 네. 완우도 한번 와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네네네. 찬우형이 선택한 경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랑 라치오 경기였는데 라치오가 나폴리를 잡았네요. 네. 사실 이제 이번 라운드에는 빅매치가 좀 있었어요. 이 경기도 빅매치였고 그 전에 이제 했던 아틀란타하고 밀란도 빅매치였었는데 네. 뭐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요게 이제 1위 팀의 대결이고 라치오가 또 요게 스토리가 있는 거는 이때 나폴리하고 라치오가 2번 연속으로 맞붙는 거였거든요. 코파 네. 이탈리아에서 한번 맞붙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에서 맞붙는 경기여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특히나 이제 나폴리가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흥미로운 대결이었었는데 결과는 사흘 사이에 라치오에게만 2번 진 나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밀란 아탈란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제 아탈란타가 이대로 네. 밀란 이겼고. 그 경기는 뭐 아탈란타가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아탈란타가 힘겹게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요 경기 결과 때문에 이제 아탈란타가 결국 1위 자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삭센이 네. 일단 득점자고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찬우 형 계실 때도 이건 한번 쭉 봤었던 건데 세리가 네. 이제 승점차가 엄청 좀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 라치오가 이번에 이게 잡아내면서 아탈란타랑 5위 라치오까지 승점차는 3점. 여전히 3점. 3점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네. 한 경기 사이로 계속 바뀔 수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인텔하고 피오렌티나는 지난주에 이제 그 완우 씨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네, 완우 위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베 그 경기가 그 경기 일단 그 중단이 됐잖아요. 한 경기씩 덜한 상태입니다. 피오렌티나 역시도 언제든지 이제 그 선두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 경기 언더스탯 기준으로 XG 값은 나폴리가 1.14였고 라치오가 0.24였습니다. 0.24? 사실 이제 라치오가 슈팅을 많이 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양 팀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6일 새벽에 우리 시각으로 네. 이제 코파 이탈리아 16강에서 맞대결을 펼쳤죠. 그때 역시 나폴리 홈이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노슬린 선수가 이제 해트트릭을 하면서 라치오가 이제 1대3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때 경기를 얘기를 하면 주말에 받는 이제 이 경기가 더 두 팀 다 중요한 경기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로테이션을 돌렸었고 요 과정에서 이제 라치오의 이제 노슬린 선수가 톱으로 나와서 이제 맹활약을 펼쳤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주말에 펼쳐진 이 경기에 약간 예고편 가까웠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나폴리가 그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의 패배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네. 라치오 입장에서 그 경기가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델레바시루 선수가 3선에서 뛰는 것도 괜찮다 나쁘지 않아 이거 가능성 있어 먹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해 준 경기에 그 경기에선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날 로벨라랑 이제 네, 로벨라랑 네. 두 선수가 이제 3선에 이제 기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라치오가 이제 4-2-3-1을 씁니다. 보통 네. 포메이션 4-2-3을 쓰는데, 4-2-3-1을 쓰는 그 팀의 특성상 중앙 미드필더들은 질적인 수준도 매우 중요하지만, 양적인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3선에 두면 그 앞에 10번 자리 한 명을 둬야 되니까,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라치오에서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다 포함해보면, 카스트로빌리 선수, 네. 부진합니다. 그다음에 바시치, 그다음에 악파프로 이런 선수들 그냥 유령이 됐죠. 안 약간 보이죠? 없는 경기에 나오질 느낌. 않아. 네, 네. 명단에도 없을 때가 나오질 않아요. 네. 경기에 나오지 않아. 그 상황에서 카탈디를 사실 네. 시즌 시작할 때 임대를 보내버렸거든요. 카탈디가 카탈디. 수년간 이제 나름 라치오에서 굉장히 쏠쏠하게 해주던 선수였었는데 임대를 보냈어. 그러니까 없어 선수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뎁스 자체가 굉장히 두텁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베시노 선수 부상, 로벨라 이 경기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몇 명 안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부상으로 나간 선수 있지, 그 다음에 경고 누기로 못 나오지.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있었던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델레바시를 기용을 했어. 근데 얘가 그날 경기 어쨌든 간 경기 분위기도
좀 크게 이겼고 얘가 뛰는 거 나쁘지 않네? 그러면 한번 써봐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아마 바로니 감독한테는 좀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과감하게 이 경기에서 기행두지하고 이제 두 명이 세웠었고 실제로 잘했습니다. 델레바시루가 잘했어요. 전반에 상징적인 장면이 전반에 델레바시루가 로버트카하고 이제 볼경합하는 장면에서 로버트카 공을 빼낸 다음에 본인이 쭉 치고 들어가지고 엄청난 슛 때려가지고 골대 맞고 나온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삼성에서도 이 경기에서는 전반에는 주로 나폴리가 많이 공격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점을 하지 않았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귀행두지하고 이제 이 델레바시루 두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중앙 지역에서의 각도를 잘 좁히면서 상대 미드필더 들어오는 것들 특히 맥토미니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슈팅을 많이 때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좀 잘해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고 약간 이 선수 네. 그 에버리지 포지션을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로벨라랑 짝이었고 이번엔 귀행두지랑 짝이었는데 평균적인 위치는 귀행두지나 로벨라보다는 델레바시로가 더 앞쪽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좀 짜여지네요. 그래서 귀행두지 로벨라가 조금 더 백포 보호하고 이런 역할이면 이 선수는 더 공격 쪽에 가담이 좀 많이 되나 보네요. 처음에는 이제 이 선수가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를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쨌든 카탈디 선수 보내면서 피오렌티나로 갔죠? 초기의 구상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뭐 여차하면 삼선도 뛰고 그러니까 약간 전천후 백업 같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생각이었을 텐데 뛰게 해보니까 별론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삼선은 안 돼. 얘는 일단 앞쪽 보자. 이선 자원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던 것 같은데 전부 다 부상을 당하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용한 거에 가까워 보이는데 거기서 괜찮으니까 연속으로 이제 나오게 됐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좋은 활약을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노슬린 선수하고 이제 이삭센 선수 역시도 이날 경기에서는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미틀런 출신 이삭센 두 선수 모두 다가 아마 이 라치오에 와서 최고의 활약이 아니었을까. 그 이삭센도 사실 그 작년에 이제 왔을 때부터 좀 부진했죠. 그냥 별로였어요. 전반적으로 경쟁력은 좀 없어 보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상당히 잘해줬었죠. 특히나 이제 이 라치오가 조금 웅크리고 있다가 바로 이제 카운터 어택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식의 공격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삭센 같은 선수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 특히 이제 넓게 와이드하게 벌려서 오른쪽에서 공을 잡고 그 다음에 선택을 했을 때 가운데로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움직여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리베라 선수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좀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노슬린 선수는 뭐 이미 이 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본인이 해트트릭해서 이제 대승을 거뒀고 이 경기에서는 이제 교체로 출전했었는데 교체 출전해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했었고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에는 이제 나폴리가 좀 더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기회도 지금 뭐 스탯이나 이런 거 보니까 꽤 많았었던 것 같은데 주로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의 상대적인 우위가 어쨌든 간에 나폴리가 좀 더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에 크바라가 있고 여기는 뭐 리그 내 최고의 이제 왼쪽 윙어다 보니까 역시나 막아내는데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었고 누운 타바레스 선수가 이날 라치오에서는 이제 복귀를 하긴 했었지만 이제 부상 복귀해서 이제 바로 뛰게 해냈는데 폴리타노하고 이제 누운 타바레스하고 대결을 하는 그런 양상이었었는데 폴리타노도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뭐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수행해주는 그런 선수니까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위축된 부분이 있었고 양쪽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활용해서 이제 나폴리가 계속 공격 작업을 하다 보니까 라치오가 이제 이걸 막아내는데 계속 조금 급급했던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양쪽에서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중앙 쪽으로 공을 넘겨주면 거기서 이제 미드필더들이 들어와서 슈팅을 때리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맥토미니가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고 그다음에 안기사도 뭐 상황이 허락하면 주로 이제 우측 지원을 나가면서 누타바레 선수를 좀 어려움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앙 지역에서의 수비를 잘 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로베델 선수도 선방을 잘 해줬기 때문에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프로베델도 뭐 선방 수치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도 꽤 잘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폴리가 보면은 콘테가 루카쿠를 사용할 때 언제나 주로 하던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 지역에서의 공 투입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때 혹은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잘 안 될 때 주로 이제 루카쿠한테 다이렉트하게 이제 롱볼을 이제 보내줘.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이선 자원들과 이제 연계되는 작업들을 좀 만들려고 많이를 했었는데 루카쿠가 이제 잘 버텨준 건 맞아요. 잘 버텨준 건 맞지만 사실 힐라도 루카쿠를 비교적 이제 잘 마크한 그런 편이었었고 그다음에 루카쿠에게 공이 갔었을 때 다른 선수들의 접근이 뭐 그렇게 용이하진 않았습니다. 맥토민이나 혹은 아니면은 이제 안기사 같은 선수들이 이제 공을
공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치오가 주로 카운터 어택 위주로 이제 공격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 디아 같은 선수는 사실 꽤 이제 카운터 어택을 하거나 아니면 공을 잡았을 때 약간 상대 수비나 미드필더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나폴리 미드필더들이 앞쪽으로 가는 공격 가담의 속도 자체가 약간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계 작업도 사실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폴리 입장에서 보면 측면에서 이제 비교 우위를 가져가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다시 중앙까지 이어줄 만한 확실한 방법이 있진 않았고 사실 콘테 감독의 팀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초의 역습 속도도 꽤 빨랐기 때문에 마냥 이제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후반이 되면 여전히 이제 0대0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죠. 나폴리도 어쨌든 간에 홈에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아탈란타가 먼저 이겼으니까 자기들도 이겨야 되거든. 그런 마음이 좀 어쨌든 있으니까. 코파 이탈리아보다는 리그가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파 이탈리아에서 이미 졌던 상대이기 때문에 네. 두 번 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 상황을 보아하니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폴리타노 선수 대신에 이제 네레스 선수를 투입하면서 나름 뭐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전에 라치오는 이미 노슬린 선수 투입하고 페드로 선수 투입하면서 이 선수들이 이틀 전에 이 코파 이탈리아에서 승리 주역들이거든요. 페드로 둘 다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먼저 변화를 줬죠. 결국 이제 이런 부담감이 결국에는 나폴리한테 오히려 이제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노슬린 선수가 정말 그 상대가 여러 명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벗어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어시스트를 했죠. 진짜 반대편 전환도 그 딱 둘이서 공격한 건데 그 둘이서를 자기 노슬린이 한쪽으로 자기 쪽으로 한 4-5명 다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저 반대편 상황에서 1대1 상황을 어쨌든 만들어줬고 거기서 이제 이삭센 선수가 정말 공을 잘 잡고 마지막 슈팅을 했는데 슈팅도 타이밍도 워낙 좋았었고 약간의 굴절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행운으로 작용해서 아주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이 보니까 그러면 나폴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슈팅도 더 많았고 이제 기회도 더 많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루카쿠도 이날 슈팅이 없었거든요. 루카쿠는 잘 못했어요. 그럼 나폴리 이거는 공격진이 이날은 그래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경기를 전체적으로 나폴리가 아예 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라치오가 워낙에 좀 준비를 잘해왔고 수비를 잘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테 감독의 팀은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뭔가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나폴리는 크바라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유의미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좀 풀려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루카쿠와 다른 선수를 분리하는 작업을 이제 라치오가 굉장히 잘해줬었고 그다음에 크바라 선수나 폴리타노 쪽이나 이쪽 측면과 중앙을 연결할 수 있는 장면들을 상당히 수비를 잘해줬어요. 두 선수 모두 다. 그럴 때 이제 터져야 되는 게 이제 맥토미니 같은 선수가 이제 한 방씩 터트려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보면 갱주 선수가 잘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라치오가 당연히 이제 이길 만한 승리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라치오가 이제 나폴리 원정 가서 3번 연속 이긴 거는 지난 시즌 이제 원정에서도 이겼었거든요. 라치오가 구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고 이러면서 선두 싸움을 정말 다 더 알 수 없게 됐고 다음 리그 상대 라치오 인테를 합니다. 인터밀란. 오 이거 다음 주 SBL 이미 예약해 놓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나폴리와 라치오는 1대0 나폴리의 승리로 종료가 됐고요. 자 분데스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마인츠의 경기네요. 네, 이재성 선수가 2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진짜 뭐 이재성 걱정은 정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전북의 레전드. 전북이 힘을 내니까 이재성도 같이 힘을 낸다. 시간으로 보면 전북이 자기로 확정 짓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이재성 선수가 그렇죠. 2경기 연속 공격. 경기 봤을 거예요. 이재성 선수 전북에 대한 애정 굉장히 넘치는 선수입니다. 소식을 아마 체크했을 거예요. 자유했구나. 안도 하고 아마 이번 소식을 경기. 체크했겠죠. 경기 준비하느라 바빠요. 다음부터 제가 링크를 좀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경기 보시라고. 골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두 팀 합쳐가지고 7골이 나온 경기인데 볼프스부르크의 그 핵심 미드필더인 아르놀트 볼프스부르크는 이 아르놀트 선수를 중심으로 빌드업이 다 풀린다고 보면 되는데 마인츠가 이 아르놀트에 대한 압박을 진짜 준비를 잘했어요. 그리고 뭐 이재성도 이재성이지만 사실 최근에 마인츠 경기를 보면 그 일본의 사노카이슈 이 선수가 지금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서 압박이나 공격 침투에서 되게 요긴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거든요. 이 사노카이슈가 아르놀트를 압박하고 그때 흐름볼을 이재성이 잡아서 반대쪽 파우네벨에게 패스. 그래서 네벨이 이제 골을 넣으면서 마인츠가 시작부터 먼저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근데 볼프스부르크가 마인츠에게 압박에 고전하면서 내내 밀리다가 하세니틀의 팀은 공격 마무리가 빠르잖아요.
볼프스부르크가 딱 한 번의 역습 기회가 왔는데 이날 그 투톱의 왼쪽 공격수였던 토마스가 왼쪽으로 넓게 빠져서 측면 뒷공간을 드리블하고 라인을 걸친 상황에서 토마스가 진짜 필사적으로 공을 살려냈어요. 이걸 이제 최근에 골 감각이 올라와 있는 아무라가 마무리하면서 한 방의 역습으로 1대1 동점을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만듭니다. 근데 마인츠가 어쨌든 내용 자체는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또 마인츠가 볼프스부르크의 진영에서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했어요. 측면에서 크로스를 빠르게 올렸고 박스에 올라가 있었던 센터백 슈테판벨이 헤더를 한번 맞춘 볼이 뒤로 흘렀을 때 부르카르트가 최근에 또 분데스리가에서 득점력이 좋거든요. 네. 바로 어깨, 가슴 이쪽을 들이밀면서 몸을 좀 활용한 골을 통해서 이제 2대1로 앞서갔고요. 전반은 마인츠가 이렇게 리드를 했습니다. 근데 후반전 10분 만에 오른쪽에서 또 아무라가 드리블을 하면서 은베네와 코어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안 그래도 마인츠는 수비가 좀 불안하거든요. 공격은 진짜 재밌게 하고 골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부르카르트가 있으니까 결정력 고민도 없는데 항상 앞서고 있어도 수비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수비가 불안해지면서 아무라가 컷백, 여기에 토마스 슈팅, 한치올센 맞고 굴절이 돼서 2대2 동점. 근데 마인츠가 그러면 또 내용 자체는 계속 앞서고 있던 경기였기 때문에 후방에서 롱패스 한번 올리고 또 부르카르트가 그 아주 좋은 수비의 등 뒤로 싹 빠져들어가는, 누가 봐도 이 선수는 오프더블의 귀재다 이렇게 평가를 할 만큼의 침투를 또 부르카르트가 보여줬고요. 침투하자마자 그라바라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칩슛을 했고 그라바라가 이거를 팔에 뻗어서 겨우겨우 맞긴 했지만 다시 부르카르트에게 볼이 오니까 이거를 부르카르트가 네벨에게 주고 네벨이 마무리. 그래서 파우 네벨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마인츠가 3대2 리드를 다시 잡습니다. 경기 이렇게 끝나겠다 싶었는데 그 3대2가 된과 동시에 갑자기 마인츠 수비가 다 정신줄을 놨어요. 막 갑자기 첸트너 골키퍼도 막 공 흘리는 실수하고 갑자기 막 공은 이상한 데 주는 실수하고 한치올센도 자리 못 잡고 그게 84분에 나옵니다. 볼이 우당탕탕 하던 사이에 슈테판벨과 한치올센이 이 서로 볼 처리를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 한치올센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마치 공이 오는 걸 무서워하는 듯이. 그래서 한치올센의 실수가 많았고 교체 투입 땐 요나스 빈이 오른발 슈팅으로 골. 3대3이 됩니다. 자, 94분입니다. 그렇게 경기 내내 압박에 가려져 있던 아르놀트가 프리킥을 찾는데 그 프리킥을 교체 투입 된 요나스 빈이 멀티골로 헤더로 마무리 지으면서 94분에 극장골. 네, 볼프스부르크가 4대3으로 홈에서 마인츠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죠. 마인츠 입장에서 너무 아깝게 졌다. 이거 사실 승점 1점은 벌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마인츠가 리그 3연승 하다 끊겼고 네. 원정 무패 기록도 결국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깨지게 됐고. 그렇죠. 첫 패배가 됐죠, 올 시즌. 네, 그럼 이날 경기에서 마인츠가 전체적으로 좀 안 됐었던 부분은 뭐예요? 일단 하나 좀 꼽자면 역시 수비인데 그 수비에 있어서 불운함이 좀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오른쪽 센터백에 다코스타 선수가 나와서 이 선수가 지난 시즌이랑 다르게 올 시즌은 센터백 자리에서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센터백 자리에서 윙백처럼 공격에 관여하면서 윙백인 카시가 윙처럼 올라가게 도와주고 순간적으로 오른쪽 센터백이 마치 오른쪽 풀백의 오버래핑을 하는 듯이 공격 가담을 해서 오른쪽의 숫자를 늘려주는 좋은 호흡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는 다코스타가 중심으로 가운데는 슈테판벨, 왼쪽에는 도미니코, 이 백스리를 계속 마인츠가 주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코스타가 뛰었어야 되는데 경기 시작하고 5분도 안 돼서 바로 나갔네. 부상으로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교체 투입된 선수가 한치올센인데 한치올센이 초반만 주전으로 뛰고 이후에 발가락 쪽 부상 그리고 갑작스럽게 폼까지 떨어지면서 요즘에는 중용을 못 받았거든요. 결국 한치올센이 나와서 영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그 세 번째 실점 장면, 결국 동점 실점을 내주는 장면 때 바보 같은 플레이를 통해서 실점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한치올센이 결국 나왔다는 점, 결국 다코스타가 초반부터 부상을 당했던 점이 마인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운했던 그런 요소라고 보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보 헨릭센 감독의 책임도 꽤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교체가 5분에 이제 전반 5분에 다코스타 대신에 한치올센을 투입한 것 이후로 두 번째 교체가 85분에 나왔어요. 네, 엄청 늦었는데 그때 이제 홍현석 선수 들어가고 비드머 네, 들어가고. 근데 85분이 이미 실점한 다음이죠. 그렇죠. 실점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응이 늦은 거죠. 그 전부터 이미 이 수비가 불안하니까 볼프스부르크가 야 쟤네 수비가 구멍이다. 롱패스, 크로스, 얼리 크로스 무조건 박스 쪽으로 붙여서 최대한 수비 실수 유도하면 우리 골 넣을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볼프스부르크가 마지막 시간대 공격을 했거든요. 에너지가 조금 밀린다 싶었을 때 마인츠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교체가 늦음으로써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 85분, 89분에 남은 교체들을 활용을 했는데 이게 좀 늦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보면 보 헨릭센 감독의 이런 늦은 교체술, 볼프스부르크의 이런 공격적으로 분위기가 넘어간 상황에서의 대응이 늦었던 점이 가장 좀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재성, 부르카르트, 여기에 네벨
이 어떻게 보면 3명의 공격진이 지금 마인츠에서는 제일 좀 폼적으로도 좋고 이재성 1럿이 브루카르트는 1골 1럿이 그리고 네벨이 2골. 그쵸. 포인트적으로도 이날 경기는 되게 좋았었던 경기였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안타깝게도 홍현석 선수인데 홍현석 선수가 지금 좀 현실적으로 주전 뭔가 이제 경쟁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사노카이슈가 경쟁자라고 봐야 되나요? 아, 그 선수는 아민이랑 같이 네. 그 두 명은 그냥 변함없는 중원의 주전이에요. 홍현석 선수가 굳이 따진다면 마인츠의 홍현석 선수가 기용됐던 패턴을 봤을 때 네. 파우네벨이랑 경쟁이거든요. 아 그러면 한 칸 쉽지 않아. 앞으로 네, 기용이 되는 거네요? 공미 자리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왼쪽 공미는 마인츠의 이제 마인을 담당하는 이재성 선수가 이재성? 살짝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한쪽 자리, 나머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이제 파우네벨이냐 홍현석이냐 아니면 이제 아르만도 지프냐 이걸 가지고 경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홍현석 선수가 중용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 이제 지프에게 기회가 가고 그 뒤에는 파우네벨에게 기회가 그쵸. 갔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보면 파우네벨이 기술이 좋긴 좋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또 그 본인의 득점력, 센스도 좀 보여줬고 지긴 했지만 네, 당장은 이제 보엔니센 감독이 파우네벨에게는 기술적인 면모, 여기에 이제 좀 더 동료들에게 특히 이재성 선수가 최근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한 것도 파우네벨이 볼키핑이랑 패스 연계를 잘해줘요. 그래서 이재성이 이제 박스 쪽으로 침투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그 호흡이 브루카르트, 이재성, 파우네벨 3명의 호흡이 지금 조금 더 견고하다, 완성됐다 이렇게 지금 보엔니센 감독은 느끼는 것 같고 홍현석 선수도 분명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있잖아요. 뭐 홍현석 선수가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활동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굳이 따지면 저 홍현석 선수는 약간 육각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흐름이 좀 뺏긴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번 뭐 홍현석 선수가 다시금 뭔가 파우네벨이 뭐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홍현석 선수가 훈련 때 인상을 남겨서 갑작스럽게 기회를 잡는다거나 근데 그럴 때 전 또 홍현석 선수가 분명히 또 자기만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흐름은 좀 뺏겨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교체를 통해서 기회를 받고 있는 게 의의가 있다. 한번 흐름이 넘어왔을 때 그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5위입니다 지금. 네. 볼프스는 올 시즌 쭉 봤을 때 이 하센히틀 팀은 좀 잘 굴러가고 있나요? 일단 하센히틀답게 열정 하나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하센히틀 특유의 그 도파민 만점 그 표정이 이번 경기에서도 막판 시간대부터 계속 좀 보여줬었고 포칼 경기를 주중에 뛰었어요. 네. 그 볼프스부르크는. 왜냐면 마인츠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조기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주중에 거의 대부분 동일한 라인업으로 그 주중 경기도 뛰고 호펜하임에게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와의 홈 경기를 치른 거거든요. 에너지 레벨이 내용상 밀리긴 했죠. 주중 경기 여파가 있으니까. 근데 최근 5경기 5연승에 무려 16득점입니다. 이 팀이 지금 화력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와 있고 사실 부상자가 많아요. 뭐 백업 골키퍼 클링거부터 해서 마예르, 비알렉, 브랑크스, 뭐 보르나우, 호제리오, 파레데스 경기 전에 이제 부상 소식이 전해진 선수들만 해도 벌써 지금 7명이 넘는데 근데 이 볼프스부르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흐름을 타고 있고 이 부분에는 역시 하센히틀 감독이 만든 공격진 이 당장 오늘 이번 경기에서 골 냄새를 잘 맡았던 아무라나 또 드리블을 잘 보여줬던 토마스도 그렇고 토마스는 왼쪽으로 넓게 빠지는 침투 아무라는 제가 볼 때 볼키핑과 밸런스가 좋아서 드리블을 상당히 좀 잘하거든요. 네. 이 공격진들이 계속 좋은 콤비를 이루고 필요할 땐 골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흐름을 좀 타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하센히틀의 팀에서 기동력 빠르고 득점력 있고 속도감 있는 무엇보다 공수 전환이 상당히 잘 되는 그런 팀으로 올 시즌은 좀 완성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챔스 진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나요? 분데스리가 팀들이 좀 더 유럽 대항전에서 잘 해야 5위까지 이제 챔피언스리그 갈 가능성이 네. 좀 생길 텐데 4위를 갈 가능성 없다. 4위는 골프스 힘들죠. 4위는 힘들다. 네. 근데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그래, 떨어지지 점차이 않았나요? 얼마 안 나지 않아? 그건 맞아요. 지금 어. 3점 차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또 도르트문트도 얽혀 있고 프라이부르크도 얽혀 있고 스투트가르트도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 이러거든요. 어쨌든 4위 자리 하나를 두고 제가 볼 때 미넨,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은 프랑크푸르트가 여기서 계속 이 폼을 유지만 한다면 3강은 웬만하면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라이프치히 자리부터는 좀 모르겠어요. 이쪽은 지금 여기 또한 분데스리가도 무한 경쟁 중이다. 심지어 마인츠도 맘먹으면 지금 볼프스부르크 넘어서 또 챔스 경쟁할 수 있어요. 브레멘도 그렇고 어쨌든 그쵸. 승점 차가 유럽 대항전 진출 그쪽을 놓고 펼치는 데는 생각보다 너무 촘촘하게 이루어지긴 해서 일단 4위권 진입이 가능할지는 조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B 분데스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해봤고 오늘은 참 제가 또 라리가까지 지금 롤이 해야죠. 많아. 네. 롤이 많아. 요즘 제가 들어가는 경기들이 이제 굉장히 그 이변의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바르셀로나의 네. 리그 3경기 무승 전부 이제 제가 담당을 했었고 이변인가요?
이변이죠. 그래요? 왜냐면 상대했던 팀의 체급이 사실 좀 소시에다 빼고 뭐 셀타비고나 라스팔마스 이런 있으니까. 라스팔마스나 셀타비고는 이거는 잡고 갔어야 되는데 못 잡았고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클럽과 이제 레알 마드리드 거기서 이제 레알이 이제 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가 이번 주말 경기에서 또 비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찬영 없는 동안에 계속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를 좀 했어요. 왜냐면 이 팀이 너무 초반부터 잘 나갔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강팀 다 깨부수면서 이제 올라왔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진 거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이번 주도 바르셀로나가 비기고 레알이 이제 지길래 어떤 경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잘 나가는 팀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팀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선택한 게 아틀레티코였고 심지어 아틀레티코와 이 세비야 경기는 이건 명경기입니다. 극적으로 네. 일단은 아틀레티코의 올 시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비 시에는 그 신보지 특유의 4-4-2 좌우 측면에 코너 갤러거랑 그 이제 아틀레티코도 이제 도련님이 있잖아요. 아들 시메오네. 네, 이 아들 시메오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맞아요. 이 친구 그리고 그 첫째가 지금 나폴리에서 뛰고 있고, 조반니 그리고 이 친구 이제 줄리아노 시메오네인데 둘을 배치를 하면서 이게 이전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4-3-3에 가깝게 움직여요. 왜냐면 여기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는 게 이제 하비 갈란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공격력이 꽤 괜찮고 옛날부터 그런 드리블 스탯 관련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하비 갈란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코너 갤러거가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이제 4-3-3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아틀레티코의 뭐 공격진에 있는 그리즈만이나 이런 선수 빼고 이전에 비해서 엄청 폼도 괜찮아졌고 역할적으로도 좋다고 보는 거는 파블로 바리오스거든요. 이 친구가 아틀레티코 유스 출신에다가 팬들한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오스가 한 칸 내려가고 데폴이랑 갤러거가 약간 역삼각형 3미들의 앞선 두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 파블로 바리오스가 살짝 내려오면서 지난 시즌에 보면은 패스 퀄리티나 이런 게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다고 봤거든요. 압박받았을 때 그런 탈압박도 생각보다 좀 힘겨워 보이고 근데 올 시즌에는 이 삼성 후방 배치되고 시야적으로 좋고 여유도 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탈압박 이후에 전진 패스 넣어주는 것도 너무 좋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봐서 지금 신버지의 4-4-2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4-3-3은 굉장히 좀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골적인 거나 뭐 이런 경기 흐름적인 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선제골은 아틀레티코가 넣었는데 그 이후 과정에서 이 세비야가 되게 경기를 잘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비야도 사실 저는 올 시즌 되게 부침도 많고 파도도 좀 많은 팀이고 물론 이제 유로파 리그를 우승을 했었지만 몇 시즌째 어느 정도 이 팀이 뭔가 우상향보다는 우하향에 좀 가까운 팀이라고 보는데 이날 경기에서 세비야가 이제 피멘타 감독 아래서 잘했었던 부분은 역습 퀄리티를 굉장히 잘 살린 거 그리고 넣어야 할 때 좀 잘 넣어줬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 팀 자체가 역습을 중시하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경기력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좀 다 못 챙기는 게 많다 보니까 되게 좀 소극적인 운영이 나왔었는데 이날은 역습 퀄리티도 꽤 괜찮았고 그리고 세비야가 이뤄진 자원들이나 플레이를 보면은 여기가 생각보다 후방에서 저는 빌드업이 좀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또 이전이랑 비해서 달라진 게 예전 신버지 4-4-2 하면 진짜 그냥 와 저 어떻게 뚫냐 여기 플러스 한 골을 넣으면 내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틀레티코 경기가 진짜 보기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유행했잖아요 라리가에. 네. 많이 유행했었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 4-4-2 때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뭔가 이제 뭐 백스리 때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때 뭐 많은 팀들이 따라했었죠. 마르셀로 감독도 약간 이 비슷하게 과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 라리가 이제 좀 하위권 팀들 뭐 예를 들어 뭐 레가네스나 막 이런 팀들도 되게 이 4-4-2를 저는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최근에 시메오네가 수비적으로 내려섰을 때 되게 재미없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틀레티코는 4-4-2는 4-4-2인데 일단 라인 자체가 높고 압박도 많이 하는 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비야가 빌드업이 후방 지역에서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끌어내고 이후에 이제 롱볼로 좀 빠르게 역습 전개하는 장면도 꽤 많았고 측면에서 삼각구도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중앙 지역으로 빠르게 볼 이동시키고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패턴이 이날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티는 결국 라인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뒷공간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줬었던 실점 장면이 두 번째 실점 장면이거든요. 이날 이제 루케바키오가 동점골을 넣고 그 이후에 이제 로메로가 앞서가는 골을 넣었는데 이 장면이 물론 이제 오블락이 이제 선방을 좀 못한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되게 심플하게 역습으로 넘어가면서 아틀레티코가 라인 올라가 있는 거를 잘 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야가 이제 경기를 뒤집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아틀레티코가 밀어붙이는 흐름이었지만 세비야가 꽤 대응을 이제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전반 40분경에 코너 갤러거가 그 알바로 골키퍼한테 걸립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딱 제치고 나가는데 알바로 페르난데스가 손을 그러니까 빼긴 뺐거든요. 근데 반대팔이랑 갤러거 다리가 분명히 접촉이 있었고 이게 저는 주심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PK가 아니라고 이제 선언이 되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전 이건 PK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접촉이 너무 확실했고 그것 때문에 코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접촉은 있었는데 만약에 얘가 미리 뭔가 넘어지려는 액션이 있었거나 이러면 저는 PK가 안 주어지는 장면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접촉 이후에 확실히 코너 갤러거가 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PK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PK가 안 나오면서 전반전은 이제 세비야가 좀 앞선 상태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여기서 이제 세비야가 한 골을 더 달아나는데 이거는 저는 그 세비야가 잘 됐을 때의 플레이가 참 잘 나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환되는 흐름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득점자가 이제 후아노 산체스였는데 그 항상 우리 또 장코치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수비의 그 시야 밖 뒷공간으로 그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이에 있는 그 수비수 사이의 인터벌 혹은 이제 수비수의 등 뒤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거는 후아노 산체스가 아예 하비갈란이 체크도 못하게 들어가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세비야가 너무 상황적으로 잘 만들어서 골을 넣었다고 저는 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틀레티코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최대 장점들, 올 시즌 장점들이 잘 나왔고 예상 외로 뭔가 한 방이 터졌다는 점도 있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리즈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리즈만 잘했습니다. 올 시즌 계속 잘했는데 진짜 이번 그리즈만은 저는 좀 약간 진짜 보법이 다르다? 나는 클래스가 진짜 출신이에요. 이제 잠깐 집을 나갔다 왔잖아요. 트로피를 위해서. 굉장히 사실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꽤나 많이 먹었죠. 그때 그리즈만이? 근데 그리즈만이 지금 다시 돌아가서 알레티 팬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잘해서예요. 클래스가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선수죠. 저는 이 경기에서 그리즈만한테 제일 눈에 띄었었던 건 이거는 진짜 무슨 도자기 던져도 안 깨뜨릴 만한 그 터치가 너무 예술이었고 그 골 장면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골이랑 네 번째 골 넣었거든요. 그리즈만이. 이거 터치 여러분들 만약에 풀경기 못 보시면 하이라이트라도 진짜 한번 보시면 진짜 그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너무 간단하게 볼을 떨어뜨리는 그게 저는 이 선수의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가적으로 아틀레티코의 이 네 번째 골을 그리즈만이 넣었는데 이 골이 또 클럽 통산 5,000번째 골입니다. 클럽적으로도 너무 의미가 있는 골이었고 이 공격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훌리안 알바레스나 셀로트 같은 선수들의 존재가 저는 그리즈만한테도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날 경기는 사실 조금 저는 부진했다고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폼이 좋기 때문에 그리즈만으로부터 받는 압박이나 이 선수가 전방 압박할 때는 또 훌리안 엄청 열심히 뛰는 유형이잖아요. 압박 분산도 잘해주고 이 셀로트는 얼마 전에 라이브 때 셀로트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아직 공격 포인트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는 많다고 봐요. 이 선수 키가 크잖아요. 헤더하는 장면이 꽤 있는데 너무 정면으로 가거나 부정확한 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셀로트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가 측면에서 공을 잡으면 이 선수한테 무조건 두세 명이 붙어요, 상대가. 그러면 이건 바꿔 얘기했을 때는 훌리안이나 그리즈만 같은 선수들 혹은 이제 이선에서 올라오는 선수들한테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셀로트가 필요하긴 필요해. 근데 이 선수가 공격 포인트가 필요할 때 과연 그걸 마무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지금 있나? 근데 불과 지난 시즌을 생각해보면 엄청 잘했었던 골을 많이 넣었죠. 저는 셀로트가 피치치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도우비커가 그 미친 그 골을 넣으면서 이게 역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훌리안 알바레스나 셀로트나 둘 다 영입된 그 초반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죠. 두 선수 다. 특히나 훌리안 알바레스는 진짜 많이 올라왔고. 맞아요. 특히 그 찬우 형이 이제 폼 올라온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시즌 초나 이런 때랑 비교해서 많이 올라온 선수를 한 세 선수 정도 보는데 훌리안, 데폴 그리고 여기에 랑글레입니다. 랑글레가 지금 후방에서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 끼치는 게 되게 많은데 말씀해 주셨듯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폼이 올라온 선수도 있고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위닝 멘탈리티가 진짜 확실히 있어요. 제가 알레티 경기를 뭐 이번 시즌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어쨌든 라리가 해설을 하다 보니까 꽤 많은 경기를 보다 보면 이 공격진 화력이 좀 확실하다 보니까 뭔가 뒤지고 있는 상황도 그래도 이거 아틀레티코 할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최근에 공식전 9연승이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언급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기 막판 터진 골이 너무 많아요. 아틀레티코가 리그에서 30골, 코파델레이 5골, 챔피언스리그 11골 그래서 46골 넣고 있거든요. 근데 75분 이후에 터진 골이 21골이고 코파델레이는 심지어 이 5골이 모두 75분 이후에 나온 득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쩌는 건 뭐냐면 90분 이후 추가 시간에 터진 골이 12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기 막판에 진짜 그 흐름을 바꾸고 방점을 찍는 골도 있지만
이날 경기처럼 실질적으로 포인트를 안겨주는 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89분 이런 때 터진 골도 한 2골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바지 하면 14골, 15골 정도를 지금 이렇게 넣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확실히 아틀레티코에게는 있고 이날 세비야랑 경기에서도 확실히 그런 장면이 잘 나왔다.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했었던 그 한 골 넣고 라인 내리고 지키는 축구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라인 올리고 공격적으로 하니까 볼맛도 훨씬 나고 뭐 뒷공간 리스크? 이거는 조정통에서 맞춰가야죠. 이거는 시메오네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저는 수비진 쪽으로도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자, 지난 시즌 보면요. 히메네스, 사비치, 에르모소, 아스필리쿠에타, 헤이닐드 그리고 뭐 한 비첼 뭐 이런 선수들을 보면 자 사비치 솔직히 저는 사비치는 그런 경기력적인 거 떠나서 그 막 페란 토레스랑 둘이 막 레슬링하고 이런 경기들이 이제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플레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좀 본인이 경기를 망치는 케이스들도 좀 있다고 보고 에르모소 빌드업 좋습니다. 후방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확실한데 뭔가 수비력적으로 저는 조금 부족한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스피 뭐 다 아시잖아요. 이 선수 나이가 없는 선수가 아니고 이미 첼시 때도 많이 내려온 상태로 갔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헤이닐도 이 선수도 저는 경기력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보고 호세이메네스는 사실 부상 상수잖아요. 여기를 뭐 저는 한 비첼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줬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오블락도 지난 시즌에는 조금 내려온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저는 수비진 쪽으로 해주고 있는 게 꽤 크다고 봐요. 물론 이제 호세이메네스는 여전히 부상이라는 걸 달고 있긴 하지만 랑글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폼 많이 올라왔고 뭐 올 시즌 히메네스는 좀 그래도 부상 빈도가 맞아요. 좀 하고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는 어쨌든 어디에 나와서는 본인 역할을 꽤 잘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수비진 개편도 저는 올 시즌 아틀레티코가 꽤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바르셀로나 출신들이 여기 와서 잘하네요. 그 집안이요? 아니 렁글레도. 아 네. 그건 맞지. 맞아. 바르셀로나 출신 아니야. 바르셀로나 출신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너 갤러거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너 갤러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갤러거긴 합니다. 그 갤러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시메오네랑 성향상으로는 꽤 잘 맞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아틀레티코가 보여주는 그런 압박의 강도나 이런 것도 꽤 좋고 여기에 이제 그 도련님 시메오네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본인의 아들이 이렇게 뛰거나 했을 때 뭔가 이제 이 쿼터 아니냐. 가족 쿼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시메오네는 기대 이상으로 엄청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선수가 확실히 폭발력도 있고 스피드도 꽤 좋다 보니까 전방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꽤 많다라고 보고 있고 이날 경기는 경기 아예 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붙이면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63분에 사울이랑 코케가 동시에 투입이 돼요. 근데 다른 팀에서 들어옵니다. 세비야의 사울 그리고 아틀레티코의 코케. 근데 들어가는데 이날 그리고 아틀레티코 그 응원석 쪽에도 그 사울 걸개나 사울이 너무 이제 아틀레티코에서는 좀 상징적인 선수고 했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사울 코케 묶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니 템 때는 이 아틀레티코 그 사색의 중심이었죠 둘 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리게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선수 갖고 있는 의외성이라는 측면이 그런 굉장히 클러치나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한 순간마다 많이 발휘됐었기 때문에 특히 아마 팬들이 더 좋아하는 선수였을 거고. 네, 저도 그래서 사울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뭐 사실 첼시 시절은 좀 그만실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많이 내려간 상태로 타 팀으로 이제 갔지만 어쨌든 이게 또 이 경기가 메트로폴리타노였고 사울이 이제 딱 그렇게 교체되면서 심지어 코케랑 같이 들어오는 그림 자체가 알레티 팬들한테는 되게 좀 뭉클한 그런 모먼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를 이제 아틀레티코가 잡아냈고 지금 공식전 9연승 네. 그리고 이제 리그 치르고 얼마 안 있어서 헤타페전 다음이 이제 바르셀로나전이거든요. 저는 그 경기가 이제 올 시즌 우승 경쟁을 함에 있어서의 엄청난 분수령이 될 거다. 예. 왜냐면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레알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한 경기씩 드랍을 하는데 아틀레티코가 쭉 연승이라서 근데 아틀레티코가 너무 약해 바르셀로나한테. 예. 그래서 이제 그 경기가 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오늘은 세리에 분데스 라리가 이슈를 따로따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개편된 새롭게 또 이제 방식이 바뀐 클럽 월드컵의 조추첨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4년에 한 번 이제 클럽 월드컵이 개최가 되고 32개의 팀이 참가를 해요. 그래서 기존 이제 월드컵이랑 형태가 이제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럽 월드컵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월드컵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 월드컵스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식이 도입이 됐고 이게 사실 UEFA 쪽에 반대가 좀 있었는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에 성공을 했습니다.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면 4년간 대륙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 자동으로 본선에 진출을
진출을 하고요. 오세아니아의 경우에만 최상위 랭킹 클럽 한 팀이 자동으로 본선에 오르게 됩니다. 나머지 출전권은 대륙별 랭킹 최상위 클럽들에게 순서대로 이제 배정이 되는 구조고, 이 나전과 중계권 계약도 1조 5천억 규모로 체결했다고요. 아무래도 진짜 뭐 각 대륙별로 내로라는 팀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계권도 상당히 협상이 잘 된 것으로 보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6월 15일부터 7월 13일 미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월드컵처럼 네. 한 달간의 이제 장기 레이스를 펼치게 되고, 유로와 월드컵이 열리는 이제 그 사이 연도에 클럽 월드컵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 클럽 월드컵은 이런 흥행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나요? 쉽지 않죠. 사실 첫 대회라 감이 안 와요. 어떨지. 뭐 이전에 뭔가 표본이 있으면 이런 대회가 될 피스컵. 것이다. 근데 피스컵 재밌긴 피스컵은 했네. 우리나라 개최니까 그 피스컵은. 왜냐면 한 저는 번은 스페인에 피스컵 했었지만. 근데 그 피스컵 생각하면 나 이거 쉽지 않다. 흥행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아무리 피파가 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이게 클럽이라서 좀 더 그런 건가요? 국가적인 그런 게 국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클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국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이거는 세계의 클럽이 아니라 내 지역 내 도시의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침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저는 약간 국가대항전 성격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챔스 나갔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맨유가 떨어졌어. 근데 리버풀은 살아남았네. 그렇다고 맨유 팬들이 리버풀을 응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때라 이 새끼들아.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그래 훨씬 리버풀 애들이 많고. 새끼들 잘 떨어졌네. 네. 이거라니까 그게.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막 그래도 같은 한국인데 네.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있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긴 해요. 근데 이게 한국인이니까 그런 거고 이게 다른 나라만 봐도 안 그렇단 말이야. 아니 막말로 리베르 플라테가 뭐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보카 주니어스가 좋아하겠냐고. 안 그러죠. 그런 거 없어요. 그 유럽 애들은 더 그렇고.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게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 풀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 쉽지 않다. 저는 그리고 이 요즘에 유럽 클럽 대항전이 개편되면서 가장 또 지향하고 있는 게 경기 수를 늘리고 빅매치가 특히 매주마다 성사되는 그런 그림을 사실 지금 UEFA가 네. 원하고 맞아요. 챔피언스리그의 방식을 개편한 거잖아요. 근데 클럽 월드컵은 물론 여기도 1포트에 있는 팀들이 뭐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파리, 뭐 도르트문트, 첼시, 인테르, 유베, 아틀레티코 진짜 좋은 팀들 참 많은데 문제는 이 팀들이 유럽 대항전이랑 비교하면 만날 빈도가 되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조별리그의 진행 방식도 그렇고 이후에 토너먼트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참 좀 지나야 이제 유럽 클럽들 간의 인기 클럽들 간의 빅매치가 성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8강 이상은 가야 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럽 대항전 지금 챔피언스리그는 매 주마다 어쨌든 빅매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주 뭔가 흥행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라운드마다 그런 흥행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게 있는데 대회 템포가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루즈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흥행을 또 방해할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조편성만 살짝 살펴보면 일단 B조에서 파리랑 아틀레티코가 만난 게 이제 아무래도 뭐 유럽 축구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뭔가 대륙별 느낌으로 보면은 바이언이랑 이제 보카 주니어스 묶인 거, 여기에 또 벤피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C조도 상당히 좀 빡셀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울산이 도르트문트 플루미넨세 그리고 그 남아공의 마멜로디 선다운스 이렇게 묶여 있네요. 울산 조편성 좀 어떻게 봅니까? 뭐 사실 감이 안 오죠. 남미나 아프리카 쪽의 팀들에 대해서는 크게 정보를 찾기 힘드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울산 HD는 모든 K리그 팀들도 다 클럽 월드컵에 나갔을 때는 저는 그 참가의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피파가 워낙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상금의 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가 자체에 의의를 둔다는 점, 그리고 도르트문트 인스타그램에 울산 HD 엠블럼이 있으니까 약간 새롭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 그 미국의 엄청난 경기장들의 현장을 좀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멜로디 션다운스가 그 만델라컵이라 불렀던 바르셀로나가 그때 무패 우승을 앞두고 갑자기 남아공에 가서 근데 그때 상대팀이었어요. 그 경기 중계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마멜로디 선다운스 예전에 클럽 월드컵에서 전북이랑도 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아마 그 감독님이 자막이 잘못 나가서 최강희 감독인데 맞아. 그 마멜로디 선다운스 감독인데 갑자기 최강희 이렇게 떠가지고 그때 스포티비에서 이제 클럽 월드컵 할 때였거든요. 네, 그 이미지도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조 자체는 저는 뭐 일단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그냥 참가 자체에 의의를 둔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밀란은 지금 리베르 플라테랑 묶여 있고 우라와레즈가 또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서 2조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인테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조편성에 대해서는. 조는 무난하죠. 조는 무난한데 저는 여기서의 조별 라운드에서 유럽 팀들이 과연 선수를 제대로 꾸려서 보낼 것인가. 이 클럽 월드컵에 서부터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 흥행이랑도 좀 직결된다고 봐야겠네. 안 그래도 지금 선수들 불만이 많이 지금 그게 달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유달리 우리가 부상을 너무 좀 자주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왠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것까지 이제 생기고 나면 특히 이런 B클럽에 있는 선수들은 진짜 휴식기가 없어요. 아 그냥 진짜 휴식기가 없어. 맞아. 얼마나 음바페도 그 얘기했더만. 아, 네. NBA는 4개월을 맞아요, 쉬는데 맞아요. 왜 우리는 2주밖에 못 15일을 쉰다. 쉰다고. 2주 네. 쉬는 거잖아 그게.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쵸. 음바페는 그 얘기. 야 경기 수 늘어나는 건 괜찮아. 음. 근데 대신에 휴식 기간도 그러면 그만큼 보장을 해줘야지. 그 얘기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경기 수 늘어나는 거 그래 뭐 돈 벌려면 중계권 때문에 경기 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다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야 이런 식으로 쉬는 걸 안 넣어 자꾸 이렇게 없애도 괜찮나? 예전에 제가 베컴이 이제 네. 월드컵에 나갔다는 그 의지로 그때 MLS에서 이미 뛰고 있던 시절인데 밀란으로. 겨울에는 밀란에 임대 와가지고 뛰고 막 자기가 유럽에서 뛰어야 그래도 대표팀에 뽑혀가지고 이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뛰는데 결국 그렇게 뛰다가 그거는 사실 휴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MLS는 이제 그때 당시 춘추리 하는데 다르니까. 여긴 추춘제 하니까 쉬는 기간이 없는데 그렇게 뛰다가 결국 부상당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수 사람이라는 게 사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흔히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기계도 많이 굴리면 기계도 이렇게 고장납니다. 돌리면 고장나요. 네. 예, 기계도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B클럽들이 특히나 이거는 이제 시즌을 앞두고 이제 프레시즌 성격이 또 강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제대로 된 선수단을 꾸릴까? 그리고 여기 선수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진심을 다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G조도 보면은 뭐 맨시티랑 유베 같이 묶이고 막 이런 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찬우 형 말에 되게 공감 많이 하는 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거 조편성 나오면은 야 그 죽음의 조 어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죽음의 조고 나발이고 별로 의미가 없다. 별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딱 그냥 아까 그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어쨌든 시즌 전초전이잖아요. 그냥 진짜 유스들 좀 대거 해가지고 주전 선수들은 진짜 최소화하고 휴식 위주로 돌리면서 유스만 막 나왔을 때 과연 야 막 대륙의 빅매치 바이언 대 보카 주니어스 뭐 인테르 대 뭐 리베르 플라테 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멤버 까놓고 보니까 한쪽은 진심인데 한쪽은 만약에 진짜 그냥 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좀 테스트하고 프리시즌 느낌으로만 치를게 라고 하면 그걸 과연 그런 대륙 간의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강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무조건 주전을 써야 된다. 근데 주전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기준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또 피파라서 강제할 것 같은 느낌도 괜히. 아니 그러니까 막 들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려를 해서 이게 돈으로 이제 그러면 그쵸. 야 네. 돈으로 그럼 꼬시자. 야 이거 우승하면 돈 이렇게 많이 줄게. 이 돈으로 꼬시자인데 지금 루머가 있죠. 오피셜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맞아요. 2025년부터 참가만 해도 무슨 뭐 5천만 달러 수준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한 700억 좀 넘거든요. 근데 울산이 지금 한 해 운영비로 추정되는 게 한 3, 400억 정도 되는 거면 이거는 그냥 참가만 해도 이거는 한 해 운영비를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어도 이제 아시아권 클럽이나 좀 뭔가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전력이 떨어지는 클럽들은 이제 진심으로 가서 뭔가 부딪히고 이런 그림들이 사실 이런 계획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 참가 자체에 일단 굉장히 영예로운 기회다. K리그 팀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울산에서도 그렇고 사실 지금 울산의 전력을 가늠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분명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 더 보강이 될 거고 클럽 월드컵 기간에 달라진 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챔에서 하는 느낌으로 울산 가면은 이거 진짜 안 되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보강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금 규모가 꽤 큰 대회였기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서라도 보강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이 겨울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울산에게는 클럽 월드컵 진출에 따른 또 가장 큰 기대 요소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우승팀이 무슨 한 1,400억 정도 뭐 상금을 가져갈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참가만 해도 5천만 불을 준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32개 팀이면 이거 16억 유로면 우리 돈으로 얼마야? 60원? 뭐 12조 4천억 원? 그래 2조 4천억 원이죠.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대회 하는데 참가한 이 팀들한테 돈 주는데 2조를 쓴다고? 나 이거 비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지금 이제 32개 팀이 참가하고 네. 한 팀당 5천만 달러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한테 줘야 될 돈이 2조 4천억이야.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전체 따졌을 때 지금 그렇다는 얘긴데. 네. 뭐 난 그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이게. 네. 피파 기둥 뽑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네. 네. 트로피도 뭐 티파니 잉코에서 만든다 뭐 이제 이런 저기가 있고 아, 한데. 그럼 좋은 데서 만들겠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컨페더레이션스 컵. 네. 아, 근데 저는 컨페더레이션스 컵 이제 제가 처음 봤었던 게 이제 그 02년도 하기 전에 그때 아마 일본이 엄청 그 대회에서 제가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컨페더레이션스 컵은 이제 그 한일 월드컵 직전에 네. 그 대회에서 일본이 결승까지 갔죠. 맞아요. 프랑스랑 했어요. 네. 프랑스가 크게 이겼죠. 그래서 그 컨페더레이션스 컵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좀 어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사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국가대항전이고 월드컵 진짜 전초전 느낌이 있었죠. 뭔가 이렇게 좀 진짜 테스트해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프리시즌에 과연 유럽 클럽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진심으로 이 대회를 대할 것이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 티파니 있고 티파니 좋죠. 예, 티파니 좋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여기 나오는 안들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거 너무 엄풀 아닌가? 실제로는 이거 절반만 준다 그래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네. 절반만 준다 그래. 그래도 1조가 넘어가. 절반만 줘도 네. 1조를 넘게 일단 써야 돼. 대회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금 규모가 만약 진짜 이 정도로 된다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아시아권이나 그러니까 레벨이 좀 낮은 팀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참가 자체만으로 그렇죠. 완전 땡큐인 상황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동기부여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팀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거고, 그게 이제 국내 리그에서 이제 각각의 자국 리그에서 이제 순위를 높이는 데도 분명히 동기부여가 되긴 할 텐데, 네. 이 대회가 저는 일단 제가 드는 의문은 이게 지속 가능한 대회인가? 아 계속 이렇게 할 수 네. 있느냐? 저는 그게 의문이 든다니까. 이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쳐요. 진짜 막 각 팀들한테 다 700억씩 쏘고, 야 700억씩 받아. 나왔으니까 700억씩 받아. 야 16억 왔어? 16억 왔으면 1000억씩 받아. 이거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대회인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다음 대회는 하는데 갑자기 야 저번에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썼네. 이번에는 상금 규모를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더욱 뭔가 네. 첨가할 만한 메리트가 이제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나는. 네. 저는 어떤 대회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아니면 뭐 BM을 만들든지 간에 지속 가능성, 영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이 대회 자체가. 이런 형태의 대회가 가장 권위가 높았던 건 과거의 토요타컵이었습니다. 아 토요타컵. 남미에서 리베르타도레스 우승한 팀, 네. 유럽에서 유러피안컵, 그러니까 지금 챔피언스리그죠, 우승한 팀. 딱 두 팀만 슈퍼컵 개념이긴 한데 좀 피날리시마 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팀만 올라와서 딱 붙으면 그거는 권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거지. 근데 지금 피날시마도 사실 이벤트전 성격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근데도 그거는 이건 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 왜냐면 유럽 챔피언이랑 남미 챔피언이랑 그런 딱 느낌이니까. 만나니까. 네. 월드컵이 왜 흥행합니까? 각 대륙에서의 각들에서 그런- 최강자들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흥행을 하는 건데 클럽은 그게 이제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돈으로 꼬시겠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계속 가능하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우려가 좀 많이 돼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조추첨이나 이런 거 완료가 됐고 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오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흥행하지 못할 거라는 그 지속 가능이 그러니까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네. 좀 우려점이 많은 클럽을 그래 일단은 25년에 이게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렇죠. 그쵸. 25년 네. 내년에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일단 하는 거 보고 맞아. 네. 네. 뭐 근데 또 그러죠. 뭐 예상외로 또 엄청 또 재밌게 잘 될 수도 그런 있어요. 것도 있는 거고. 잘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선수들이 난 결국 그 얘기 할 것 같아. 야 우리 이거 못한다 이제. 그 계속 로드리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러면 매년 뭐가 들어가 중간중간에 네. 시즌 오프하면은 네, 못한다 이거 한번 나올 것 같아서 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로드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진짜 이제는 파워밖에 답이 없다 해가지고 뭐 경기 거부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근데 NBA나 다른 미국 스포츠랑 비교하면 축구는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한 종목에 선수들의 의견이 거의 안 들어간 종목이 없을 거예요. 축구는 진짜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저희 미국 스포츠 보면은 MLB도 그렇고 NBA도 그렇고 파업 한 번씩 다 했거든요. 근데 축구는 그런 적
좁잖아요. 축구는 못하죠 사실. 너무 단일 넓으니까. 리그가 아닌데다가 너무 넓으니까. 다 각국마다 다 네. 리그가 펼쳐져 있고 막 그리고 또 그 빅클럽이랑 그다음에 적은 클럽이랑 또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맞아. 예전에 라리가에서도 그 파업 얘기 한 번 있었다가 결국 막 극적 타결되면서 한 1, 2라운드 뭐 좀 미뤄지고 다시 이제 경기하고 이런 케이스는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클럽 월드컵이 좀 어떻게 치러질지는 저희가 25년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또 이제 저희가 또 직접 중계를 또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SBL도 3경기 그리고 클럽 월드컵 이슈로 마무리를 한번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SBL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